이런 쪽방에 사는 너는 못 살아. 내가 뭘 해봤자 이 지경인데 앞으로도 똑같을 거 아냐? 나 나가서 제대로 살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애들을, 3살배기 아이들을, 쳇, 애들은 너가 알아서 키워. 난 이제 26밖에 안 됐어. 이런 데서 늙어 죽고 싶진 않아. 제발 애들한테라도 한마디. 뭐, 얘기해봤자 뭐하게?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애들, 이제 내 새끼들이잖아. 너가 알아서 해.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 연락도 하지 마, 찾지도 마. 양육비고 뭐고 바라지도 말고. 이제 난 너희랑은 끝이야. 새 삶 살 거니까. 엄마. 얘들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너희를 꼭 지켜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갓난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와이프를 얼마 전 우연히 만난 김진서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전처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오롯이 극복하고 복수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방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3살배기 쌍둥이 태훈이와 태영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유난히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방에서 난 더는 못 살아. 나가서 내 인생 살 거야.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은커녕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가 키워.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니까. 이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애들은 이제 내 새끼니까 너가 키워. 난 이제 26이야. 더 늙기 전에 새 인생 살아야지. 연락하지 마. 양육비고 뭐고 바라지도 말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비 오는 소리에 묻혀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엄마. 태훈이가 현관으로 달려갔고 태영이도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가? 엄마.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움직여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왜 엄마가 가는지도 모르는 어린 것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이별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시계가 똑딱거렸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배고파. 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 혼자였습니다. 이 어린 두 생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할게. 아빠가 다 할게. 중얼거리며 채소를 썰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힘겨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2배, 아니 10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이 아이들의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빠가 지킬게. 끝까지 지킬게.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 날부터 민석 씨의 치열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해야 했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안치고 아이들이 맵지 않게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이들은 잘 먹어주었습니다. 맛있다. 아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아이들을 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공장장님이 사정을 봐주셨습니다. 공장 구석에 아이들을 재울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루 종일 기계를 조립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살이 까져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택배 상하차 일을 하러 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공장에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육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민석 씨의 사정을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보육원에 맡기세요.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원장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훈이와 태영이는 보육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밤에는 택배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석 씨는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이제 민석 씨에게는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보육원은 저녁 6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7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아이들은 보육원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아빠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었고 한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보육원 처마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데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곧 와요. 태훈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꼭 와요. 항상 오시니까요. 멀리서 민석 씨의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곤에 절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많이 기다렸지? 이 안에서 어떡하니? 집으로 돌아와도 민석 씨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다림질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제야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새벽 1시, 드디어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였습니다. 겨우 2시간 남짓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곤이 쌓여 온몸이 쑤셨지만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와줄 거죠? 아이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주며 태영이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석 씨에게 작은 기적 같은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던 김 할머니였습니다. 홀로 사시던 할머니는 아이들을 마치 친손주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민석아, 내가 애들 봐줄 테니 너는 일하러 가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민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분에 야간 택배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살배기 쌍둥이들은 할머니 댁에서 포근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태훈이가 할머니께서 해주신 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해주시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 태영이가 물었지만 민석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 가신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분들이 모시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민석 씨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공장에서라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공장장님이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공장 한쪽에 아이들이 누워있을 만한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한 공장 안에서 아이들은 담요 위에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민석 씨는 틈틈이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기계를 돌리다가도 아이들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달려갔습니다. 밤이면 공장 안이 쌀쌀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어깨가 시렸지만 아이들이 따뜻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 그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이들의 물병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언제든 꺼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 물을 찾는 아이들에게 곧바로 달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고된 하루가 저물 때면 민석 씨는 잠든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석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훈이와 태영이가 말을 더 잘하게 되면서 민석 씨는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태훈이의 말에 민석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잔인한 진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여행을 가셨단다. 언제 돌아와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운동장은 꽃단장을 하고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공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평생 처음 내본 휴가였습니다. 아이들의 첫 입학식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단정히 깎고 양복도 빌려 입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민석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태훈이와 태영이의 옆에는 아빠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는지 더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첫 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 민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태훈이와 태영이가 씩씩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한부모 가정이지만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양옆에서 아이를 안아주었지만 민석 씨는 혼자서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민석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 혼자서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겠다고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사회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민석 씨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아이들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태훈이와 태영이가 과학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요. 특히 태훈이는 지난 과학 실험에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정말 창의적이더군요. 선생님의 말씀에 민석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밤 공장에서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들을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민석 씨는 망설였습니다. 추가되는 교육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과학 수업을 들으며 날개를 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 준비를 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느라 바빴습니다. 민석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의 실험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만든 로봇이에요. 태영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작품에 민석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낡은 부품들을 조립해 만든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버려진 부품들을 주워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 출전한 것입니다. 태훈이는 금메달을, 태영이는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이들의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건 아이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아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과학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아이들은 당당했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아빠예요. 민석 씨는 눈물을 감추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가정이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상승했고
마침내 국제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몸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아빠, 또 허리 아파요? 태훈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등록금과 교재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야간 택배 일을 하나 더 늘렸고 주말에는 인력 소개소에도 나갔습니다. 민석 씨,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공장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봐야 해서요. 매일 밤 아이들은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어 똑바로 누워야 했지만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쇳덩이를 옮기다가 민석 씨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민석 씨는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좀만 더 버텨볼게요. 응급실에서 민석 씨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디스크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무릎 연골도 닳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비를 걱정하는 아빠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특별 장학생이 된다면 아빠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 태영이의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는지 두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던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응원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다리도 자주 저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진통제 드셨어요? 태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번 달만 지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고열과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일은 못 하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 씨는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를 보러 온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당신.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아이들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민석 씨의 담담한 한마디에 전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마침 태훈이와 태영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희가 간식 사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여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아이들을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처연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의 병실로 전 아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간 뒤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민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15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훈이와 태영이는 그날의 만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아빠의 손을 잡아주었고 더 오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아빠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 때문에 민석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태훈이와 태영이가 앱 제작 공모전에서 입상했을 때 개발한 학습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기업의 눈에 띈 것입니다. 아빠, 저희가 만든 앱 보여드릴게요. 태훈이가 들뜬 목소리로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학 문제가 그래픽으로 예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AI 수학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찍으면 풀이 과정을 알려줘요. 민석 씨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과 후에도 열심히 코딩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기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앱을 사고 싶대요. 태영이의 말에 민석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업에서 고등학생들의 앱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번 돈으로요. 아이들은 프로그램 판매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금액을 보고 민석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허리 수술을 미뤄왔던 것도 아이들 학비를 걱정했던 것도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임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뛰어난 개발 실력에 감탄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제안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두 학생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인재는 처음 봤어요. 민석 씨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허리 수술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 민석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몸속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시간이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석 씨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고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자격이 생겼으니까요. 민석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태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영이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엄마가 좋은 집도 마련했고. 하지만 태영이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전 아내가 15년 전 재혼을 했다가
이혼한 기록, 도박 빚을 진 이력, 그리고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현재 재산이 모두 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도 찾아봤습니다. 저희를 이용해서 아버지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거죠? 태훈이의 말에 전 아내는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능적인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린 진짜 이유도, 지금 다시 나타난 이유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이 이런 아픈 진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이 이토록 크게 자란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아이들을 마주 앉혀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 알 것 같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진실을 숨긴 것도 모두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날 엄마는 다른 사람과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아빠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민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습니다.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렸다가 실패한 이야기,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파산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아빠가 너희를 혼자 키우겠다고 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민석 씨의 어깨를 태훈이가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두고 간 것도,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도. 태영이도 아빠의 다른 쪽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아이의 품에 안겨 민석 씨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IT 실력을 활용해 전 아내의 행적을 추적해왔고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무거운 짐을 어린 아이들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도 우리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세요. 우리도 다 컸잖아요. 아이들의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태훈이는 학교 법률 동아리 선생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양육권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법률 동아리 지도 교사는 태훈이의 진지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과학에만 몰두하던 학생이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미성년자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셨죠? 태훈이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한편 태영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전 아내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찾은 자료들이에요. 어머니가 재혼하고 이혼한 기록이요. 태영이가 정리한 자료들은 마치 전문 탐정의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SNS 기록부터 법원 공시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았니? 민석 씨는 아이들의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 전 아내가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특히 태영이는 전 아내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진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기록, 카지노 출입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아내 측 변호사는 민석 씨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현재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 아내의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태훈이가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직접 이야기해도 될까요?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훈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저희가 3살 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생일 축하 전화 한 통 없었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태훈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태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의 뒤를 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도박 빚으로 인한 파산 상태이시고 저희를 데려가시려는 진짜 이유는 아버지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전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님은 아이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진심 어린 의견을 듣고 싶구나. 태훈이와 태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재판은 민석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 아내는 모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고 더 이상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민석 씨는 마침내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비도 재활치료비도 아이들이 번 앱 수익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태훈이가 병실에서 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재활치료사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하고 아빠의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형, 나는 오늘도 과학고 시험실에 가봐야 해. 태영이는 IT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두 아이는 번갈아가며 아빠를 돌보았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투정 한 번 없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진로를 바꾸기로 했어요. 어느 날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는 그동안 아들이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법조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나 봅니다. 태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공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학 실험 대신 사회 교과서를 펼쳤고 수학 문제집 대신 판례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로스쿨 준비반에도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 씨는 아들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몸도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재활치료사는 민석 씨의 회복 속도가 놀랍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태훈이의 말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태훈이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동안 태영이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기업에서 제안받은 특별 채용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T 개발팀의 막내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태영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아들이 내민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받기에는 믿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거 아빠가 받으면 안 되는데. 민석 씨가 손사래를 치자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빠를 모실 차례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태영이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틈틈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주말에는 IT 스타트업 강연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가 민석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소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빠, 눈 감으세요. 아이들은 민석 씨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떴을 때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파트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풍겼고 거실에는 이미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훈이와 태영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빠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영이의 월급과 앱 수익금, 그리고 태훈이가 받은 장학금을 모아 마련한 새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석 씨가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예쁘게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때의 사진까지 세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는 쉬면서 저희 자랑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민석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름한 쪽방에서 시작해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민석 씨는 매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었지만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민석 씨는 베란다의 놓인 의자에 앉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쪽방에서 새 살배기 쌍둥이를 안고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날이. 아빠, 또 혼자 계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태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넥타이를 매는 것도 익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태훈이도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매일 새벽부터 공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다. 너희가 아빠의 삶을 구해줬어.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없었다면 난 포기했을지도 몰라. 너희를 보면서 하루하루 버텨왔던 거야. 아이들은 아빠의 양쪽에 앉았습니다. 셋은 말없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겨낸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새는 쪽방에서의 시간들, 공장에서 잠들던 밤들, 보육원 앞에서 기다리던 순간들, 허리 수술과 양육권 소송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죠, 아빠. 아이들의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일도 아픈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과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베란다에 앉은 세 사람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우리만의 이야기가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의 거실 한쪽 벽면에는 태훈이와 태영이의 상장들로 가득했습니다. 과학경진대회 금메달부터 IT 공모전 대상까지 두 아이의 성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 태훈이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3살 때부터 그려온 그림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문장이 민석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도 찾았어요. 아빠가 공장에서 주무실 때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태영이가 꺼내온 낡은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채 깊이 잠든 민석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이미 아빠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너희들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구나. 민석 씨는 옛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써주신 편지, 김 할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목도리, 공장장님이 주신 첫 월급 봉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이들은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값진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민석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민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도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훈이는 로스쿨 준비 이야기를, 태영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형,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보육원에서 숙제할 때. 태영이가 문득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시절 태훈이는 동생의 수학 문제를, 태영이는 형의 과학 문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없었으면 난 과학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을 거야. 태훈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다시 알려주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오실 때면 서로 이불도 덮어주고. 민석 씨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른스러웠다니. 힘들었던 시절, 아이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다독이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훈이는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태영이는 대기업의 IT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동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도 돈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허리도 완쾌되어 이제는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태훈이는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법률 서적을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판례집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아빠, 제가 왜 이 사진을 묻혀두었는지 아세요? 태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봐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태영이의 회사 책상에도 비슷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IT 개발팀의 막내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배들은 그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태영이 요즘 회사에서 칭찬이 자자하다며? 민석 씨가 말을 건네자 태영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요.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태훈이는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태영이는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개발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 마치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가치를 말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석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 만난 오늘의 행복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태훈이의 로스쿨 입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태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함께 참석했습니다. 태훈이가 꿈꾸던 법조인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처음 제가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태훈이의 말에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법조인의 꿈을 선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태영이도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비가 새는 쪽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훈이는 법을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태영이의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법적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태영이는 자신의 IT 기술로 형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법전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의 협력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태영이가 개발한 법률 AI 프로그램은 태훈이의 자문을 받아 더욱 완벽해졌고 로스쿨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석 씨는 이제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도 생활고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떠나간 자리를 세 사람의 사랑이 채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민석 씨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혹시 지금 민석 씨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지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석 씨도 보육원의 도움을,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받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론 힘든 진실도 나이에 맞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심이 깊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도서관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민석 씨의 아이들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분명 숨겨진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건강도 꼭 챙기세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세요. 우리 모두 힘내요.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스스로 나가. 내가 직접 쫓아내기 전에. 얘야, 이런 한밤중에 내쫓으면 엄마는 정말 갈 곳이 없어. 하늘에서 이렇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하루라도 시간을 줄 수 없을까? 갈 곳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이제 와서 그런 불쌍한 척하지 마. 난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그러면 내 옷이라도 들고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추워서. 아, 정말 미치겠네. 끝이야. 더는 신경 안 쓸 거니까 당장 꺼져.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어서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7순이 넘은 이용희라고 합니다. 엄동설안의 새벽,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나는 차가운 골목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툼한 외투 하나와 작은 보따리만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에게 쫓겨난 그 충격적인 순간,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새벽 3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내 한숨 소리와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한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둘째 딸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우려 애썼던
나는 이제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불쌍한 노인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지를. 새벽녘에 찬 공기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내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들도 홀로 서 있는 나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밤중에 쫓겨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헤매다 작은 평상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던 그 시절, 저는 의사였던 남편과 함께 존경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부러움을 사는 모습이었고, 자식들도 바르게 자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환자들이 많아서 늦었네. 식사는 하셨소? 매일 아침 남편은 환자들을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운 눈빛을 보냈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남편분 같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복이 있어요. 원장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돈 없는 환자들도 다 봐주시고.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우리 집 현관문 앞에는 늘 환자들이 줄을 섰고, 남편은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수술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도 공짜로 봐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하지요. 어머, 이용희 씨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남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찬 새벽바람을 맞으며 저는 계속해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의 아내로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저녁을 챙기던 그 일상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달라져 버렸고, 저는 이렇게 한밤중에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진단을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의사였던 남편도 자신의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큰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은 후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그런 자식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면서 살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자식들은 제게 더욱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아침 전화를 해 주었고,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의 효심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남편이 떠난 슬픔을 조금씩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순수한 효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은 어디 있나요? 엄마, 병원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점 자식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재산을 두고 서로 싸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자식들의 모습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울며 했던 약속들이. 하지만 그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편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건물과 예금, 그리고 남편이 모아둔 현금까지. 자식들은 하나둘씩 재산의 존재를 알아내기 시작했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재산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기라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재산 관리를 하시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한테 맡기세요. 매달 용돈 드릴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자식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와 재산 관리를 맡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말투에는 강압적인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는데 왜 숨기셨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엄마, 오빠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도 나눠주셔야 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큰아들 부부는 재산 관리 문제로 매일같이 다투었고, 딸은 오빠 부부를 견제하며 자신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방 안에 숨어 그들의 다툼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자식들의 언성이 높아져 이웃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병원 앞길이 떠올랐고, 그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자식들의 욕심을 키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숨겨둘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돈 앞에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제 불찰이었나 싶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딸마저도 같은 요구를 하며 돈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구제금으로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발만 동동 구르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효도하면서 살게요. 돈을 보내고 난 후 아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왜 전화를 안 받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요즘 신차 뽑으시고 골프장 다니시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새 차를 사고 골프장을 다닌다는 이야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들. 제가 준 2억 원은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물쓰듯 써버린 것입니다. 그 돈이면 몇 명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린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배신과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자신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돈으로 외제차 사고 골프장 다니고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자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딸은 오빠의 거짓말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해외여행 사진, 골프장 회원권까지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저한테도 주셔야 해요. 오빠만 그렇게 받고 전 왜 안 되나요? 딸의 말에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딸마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이는 걸까요? 엄마가 오빠만 믿고 저는 안 믿는 거예요. 전 엄마 딸 아닌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제 마음속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에서 번 돈이 이렇게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는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현금은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딸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오빠의 잘못을 들춰내면서도 결국 자신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오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제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식들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자식들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돈 앞에서 허물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딸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딸의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냉대와 일상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시작된 서먹한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거니까 집안일은 좀 도와주셔야죠.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리던 말이 점차 명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제 몫이 되었고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위는 제가 있을 때면 늘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고, 딸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버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너무 편하게 계시면 안 돼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아 얻은 돈은 모두 딸에게 갔지만 정작 저는 하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 했지만 딸과 사위는 거리낌 없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식구들이 외식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면 저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제가 모든 준비를 해야 했고, 손님이 오면 제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손님 오시는데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우리 집이 그리워졌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울었습니다. 딸의 집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제가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하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에게 집안일을 강요하며 매일같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짜증을 냈고 손주들 돌보는 일에 실수라도 하면 며칠씩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딸이 저를 내쫓았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오늘 당장 나가주세요. 아침부터 폭풍이 몰아치더니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차가운 목소리로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은 제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딸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니? 이제 손주들 돌봐주실 필요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짐도 오늘 중으로 다 빼주시고요.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남편 사진을 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아 딸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 발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저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일은 제 심장을 찢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했지만 2억을 가로챈 뒤로 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며 모아둔 재산은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였고 이제는 빈손으로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큰아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냉대를 받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우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구해 들어갔고 매일 새벽 종이박스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큰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의 집 앞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의 수치심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나이에 폐지를 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나가 종이박스를 주었고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한 달에 겨우 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박스값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5천 원밖에 안 되네요. 반지하 방은 겨울이면 한기가 돌고 여름이면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나마도 남편이 남긴 돈의 마지막 잔액으로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의 아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무릎을 붙잡고 울 때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약값도 필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튀겨놓은 무릉덩이를 피해 다니면서도 종이박스를 하나라도 더 주워야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자랑스럽게 대접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줍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20년 전 남편이 무료로 수술해준 이상대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고 제 사연을 듣자마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용희 여사님, 정말 맞으시죠? 김철수 원장님 부인. 비에 젖은 손수레를 붙잡고 있던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상대 씨는 망설임 없이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작은 전세 집과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대 씨는 약속대로 깨끗한 전세집을 구해주었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폐지를 주울 필요가 없어졌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아플 때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베풀었던 선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갚아주다니. 매일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베푼 사랑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이제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날들을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은 제게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은 웃으면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상대 씨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희 여사님,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셋집 거실에 앉아 이상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억 원을 가로챈 아들의 거짓말, 집을 팔게 만든 딸의 강요, 그리고 그들의 냉대와 무시. 당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대 씨는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자식들이 뉘우치게 하려면 이제는 단호하게 나서셔야 합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상대 씨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처음으로 저는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밤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